안녕하세요. 애나의 다락방 라디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에서 어떤 상황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상황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미래를 꿈꿀 수도 없고 오직 고통만 있는 상황. 가령 언제 가스실로 끌려갈지 모르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면 이런 상황에서도 과연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책,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입니다. 안내의 일기가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 은신처에서의 기록이라면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제목 그대로 유대인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프랭클이 아우슈비츠에서 보낸 3년간의 체험을 담은 책입니다. 빅터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아줌으로써 건강함을 되돌리는 로고 테라피의 창시자인데요. 그의 독특한 정신의학 이론인 로고 테라피는 시시각각 생사의 위기가 닥치는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이룩한 것입니다. 부모와 형제, 그리고 아내까지 강제 수용소에서 모두 죽고 혼자 살아남은 그는 강제 노동과 굶주림, 죽음의 공포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고 유지할 수 있었는지를 수용소에서의 다양한 인간 군상과 그 사례들을 통해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1부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2부는 로고 테라피의 개념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 중에 일부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오늘도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다. 나 같은 의학도가 수용소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것은 우리가 공부했던 교과서가 모두 거짓이라는 사실이었다. 교과서에는 사람이 일정한 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죽는다고 적혀 있다. 하지만 이것은 완전히 틀린 말이었다. 그때까지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정말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었다. 이것이 없으면 잠을 잘 수 없고 이것 혹은 저것이 있으면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아우슈비츠에서 도착한 첫날 밤에 우리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침상에서 잠을 잤다. 길이 6.5피트에 폭이 8피트인 각 층에 무려 9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바닥 위에서 함께 잤다. 9명에게 배당된 담요는 단 2장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옆으로 누울 수밖에 없었고 서로 몸을 꼭 붙인 채 비비면서 잠을 자야 했다. 날이 혹독하게 추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기는 했다. 신발을 잠자리에 갖고 들어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흙이 떡고물처럼 묻은 신발을 몰래 갖고 들어와 그것을 베개 삼아 잠을 자기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뼈만 앙상하게 남은 팔을 베개 삼아 잠을 자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잠이 밀려왔다. 그리고 그 잠은 비록 몇 시간 동안이지만 우리에게 고통을 잊고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다 주었다. 당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뎠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를 몇 가지 더 들어보자. 수용소에서 우리는 이를 닦을 수 없었다. 그리고 모두 심각한 비타민 결핍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잇몸이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했다. 셔츠 한 벌을 가지고 반년 동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입었다. 수도관이 얼어붙어 세수는 고사하고 손 하나 제대로 씻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흙일을 하다가 어쩌다 찰과상을 입어도 동상에 걸린 경우만 제외하면 상처가 곱는 법이 없었다. 밖에서 생활할 때 잠을 제대로 못 잤던 사람이 있었다. 옆방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어도 잠이 깰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는 그런 사람이 동료의 몸 위에 엎어져서 귀에서 불과 몇 인치 떨어진 곳에서 나는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면서 아주 깊이 잠을 잤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인간을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존재로 묘사한 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물론입니다. 인간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주검과 수프. 나는 발진 티푸스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 한 막사에서 얼마 동안 보낸 적이 있었다. 환자들은 고열에 시달렸으며 종종 혼수 상태에 빠졌다. 그들 중 상당수는 산 송장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이 방금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 없이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죽음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졌는데 그때마다 매번 그랬다. 한 사람이 숨을 거두자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먹다 남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감자를 낚아채 갔다. 그 다음 사람은 시신이 신고 있는 나무 신발이 자기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는지 신발을 바꾸어 갔다. 세 번째 사람도 죽은 사람의 외투를 가지고 앞에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은 행동을 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진짜 구두끈을 갖게 되었다고 좋아했다. 나는 담담한 심정으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마침내 나는 간호사에게 시신을 치워달라고 했다. 그는 시체의 다리를 잡아서 50명이나 되는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2개의 나무판 사이로 나 있는 좁은 통로로 시체를 끌어내렸다. 그런 다음 울퉁불퉁한 바닥 위로 시체를 질질 끌고 문 쪽으로 갔다. 문 앞에는 계단이 2개 있었다. 이 계단을 지나야 밖으로 나갈 수 있는데 바로 이 계단 때문에 우리는 늘 애를 먹었다. 만성적인 굶주림으로 기운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그 수용소에서 몇 달을 보낸 뒤 우리는 걸어서 그 계단을 올라갈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높이가 겨우 6인치 정도에 불과했지만 그곳에 오르기 위해 문설줄을 붙잡고 자기 몸을 끌어올려야만 했다. 시체를 끌고 간 사람이 그 계단 앞까지 갔다. 그는 힘겹게 자기 몸을 끌어올렸다. 그런 다음에 시체가 끌어올려졌다. 처음에는 발이, 그 다음에는 몸통이, 그리고 드디어 제일 마지막으로 괴상하게 덜컥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머리가 올라갔다. 당시 나는 막사 맞은편에 있었다. 바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창문 옆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뜨거운 수프가 담긴 그릇을 들고는 맛있게 먹고 있었다. 그러다가 우연히 창밖을 보게 되었다.
방금 전에 밖으로 옮겨진 시체가 동태 같은 눈을 하고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2시간 전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나는 곧 다시 수프를 먹기 시작했다. 만약 그때 내가 정신과 의사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나의 감정 결핍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이 일을 기억해내지도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그 일이 나에게 아무런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 언젠가 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과 이런 위험한 자포자기가 서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극적인 사례를 보았다. 우리 구역의 고참 관리인인 F는 그전에는 꽤 유명한 작곡가이자 작사가였다. 그가 어느 날 나에게 고백했다. 의사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말하래요. 그러면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해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무얼 물어보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이냐고 물어보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소, 의사 양반? 나를 위해서 말이요. 저는 언제 우리 수용소가 해방될 것인지,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고 싶었어요. 언제 그런 꿈을 꾸었소? 내가 물었다. 1945년 2월에요. 그가 대답했다. 그때는 3월이 막 시작되었을 때였다. 그래, 꿈속의 목소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내 귀에다 나직하게 속삭였다. 3월 30일이래요. F는 희망에 차 있었고 꿈속의 목소리가 하는 말이 맞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약속의 날이 임박했을 때 우리 수용소로 들어온 전쟁 뉴스를 들어보면 그 약속한 날에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다. 3월 29일. F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열이 아주 높게 올랐다. 3월 30일. 그의 예언자가 그에게 말해주었던 것처럼 그에게서 전쟁과 고통이 떠나갔다. 헛소리를 하다가 그만 의식을 잃은 것이다. 3월 30일에 그는 죽었다.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은 발진 티푸스였다. 인간의 정신 상태와 육체의 면역력이 얼마나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은 희망과 용기의 갑작스런 상실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할 것이다. 내 친구의 죽음을 초래했던 결정적인 요인은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다는 데 있었다. 그래서 그는 몹시 절망했으며 잠재해 있던 발진 티푸스균에 대항하던 그의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진 것이다. 미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살고자 하는 의지는 마비되었고 그의 몸은 병마의 희생양이 되었다. 결과적으로 꿈속의 목소리가 했던 말이 맞기는 맞았던 것이다. 내가 이 경우를 통해 관찰하고 도출해낸 결론은 후에 수용소 주치의로부터 들었던 말과도 일치했다. 그의 말에 의하면 1944년 성탄절부터 1945년 새해에 이르기까지 일주일간의 사망률이
일찍이 볼 수 없었던 추세로 급격히 증가했다는 것이다. 주치의는 이 기간 동안 사망률이 증가한 원인은 보다 가혹해진 노동 조건이나 식량 사정의 악화, 기후의 변화, 새로운 전염병 때문이 아니라고 했다. 그것은 대부분의 수감자들이 성탄절에는 집에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 시간이 다가오는데도 희망적인 뉴스가 들리지 않자 용기를 잃었으며 절망감이 그들을 덮쳤다. 이것이 그들의 저항력에 위험한 영향을 끼쳤고 그중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기에 이른 것이다. 인간의 정신적 자유.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통해 나는 수용소에서도 사람이 자기 행동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입증해주는 예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종종 영웅적인 성격을 띠게 되는데, 즉 무감각 증세를 극복하고 불안감을 제압한 경우이다. 가혹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에서도 인간은 정신적 독립과 영적인 자유의 자취를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우리들은 수용소에도 막사를 지나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거나 마지막 남은 빵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아주 극소수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다음과 같은 진리가 옳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 그 진리란 인간에게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어도 단 한 가지, 마지막 남은 인간의 자유,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고 자기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만은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수용소에서는 항상 선택을 해야 했다. 매일같이 매 시간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순간이 찾아왔다. 그 결정이란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자아와 내적인 자유를 빼앗아가겠다고 위협하는 저 부당한 권력에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말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었다. 그 결정은 당신이 보통 수감자와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유와 존엄성을 포기하고 환경의 놀이개가 되느냐 마느냐를 판가름하는 결정이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이 보이는 심리적 반응은 어떤 물리적, 사회적 조건에 대한 단순한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수면 부족과 식량 부족, 그리고 다양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환경이 수감자를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그 수감자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그 개인의 내적인 선택의 결과이지 수용소라는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다. 근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척박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강제 수용소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내가 세상에서 한 가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고통이 가치 없는 것이 되는 것이다. 수용소에는 남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친해진 후 나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말을 자주 머릿속에 떠올렸다. 수용소에서 그들이 했던 행동, 그들이 겪었던 시련과 죽음은 하나의 사실,
즉 마지막 남은 내면의 자유는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언해주고 있다. 그들의 시련은 가치 있는 것이었고 그들이 고통을 참고 견뎌낸 것은 순수한 내적 성취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빼앗기지 않는 영혼의 자유이다.